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두 개 있는데요. 강의 개수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짧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 해가지고요. 2주 동안 이제 진행되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근기법하고 다음 주는 이제 총론, 기타 법령, 뭐 노조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프라인 자체는 일개 들었던 분들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동영상 강의는 오픈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특강은 그냥 동강 안 갈고 싶은데 왜냐면은 이게 필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특강의 목적이라는 게 뭐 강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막 와가지고 새로운 걸 배워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래도 하라면 안 할 거니까 특강이라도 깔아놓으면 좀 강제로 보고 오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그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동강을 안 찍고 싶은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필요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정규 과정에서 하지 않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그냥 거드는 거니까 필수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재수강생 아니신 분들은 괜히 수강하셨다가 플로가 엉킬 수 있어요. 강사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 좀 감안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 자체는 이제 그냥 무료로 하자니 이게 또 학원한테 미안한 게 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10,000원으로 잡아놨는데요. 동영상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또 비싸요. 그러니까는 그 수강 자체가 필수는 아니니까 그건 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책도 잘 안 읽어지고 그래서 좀 빠르게 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정리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막 각 잡고 공부해봐야지 이런 느낌이면 굳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강의 목표 자체는 말 그대로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도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행정이나 인사 이런 것들은 큰 그림이 되게 중요하죠. 그건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에 반해 논법은 나무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숲을 보면은 본인이 느끼시기에 뭔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 문제를 푸는 건 나무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에서 얘기하는 전체에서의 마인드맵이 논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법에서는 좀 유기적 흐름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의 마인드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마인드맵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특강을 통해서 짧게 정리함으로써 전체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각 쟁점별로 요걸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플로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 똑같아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공부했다가 또 까먹고 공부했다가 까먹고 그런 거죠. 오늘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근기법 뭐 꼼꼼히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짧게 거칠게 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강의 들으면서 그랬지 한 다음에 내일 가면 또 까먹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너무 이제 필기 부담 이런 거 압박 느끼지 마시고 그래서 그 정규과정 때 안 했던 필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생각을 계속 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고 이런 흐름이 잡혀 있었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규과정에서 했던 판서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그때그때 만드는 거라서 그런 건데 2기 때 하면 또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결국 큰 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막 조금 다른 걸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일 큰 목표는 3번이에요. 이 개강 전에 이래도 하세요 그러면 안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깔아놓으면 좀 그래도 이거 듣기 위해서라도 보고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첫날인데 오늘 근기법 오시기 전까지 잘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총론이랑 노조법이랑 기타 법령 일주일 동안 한번 돌리고 오세요. 그래서 진짜 힘드시면 판례만 보고 오셔도 괜찮고 그것도 힘드시면 목차만 보고도 괜찮으니까 그냥 갑자기 무에서 갑자기 딱 이러면 확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고 와야 좀 맞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일차 주제라고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는 2일차 주제가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1일차 주제 나가 있는데 1번부터 해가지고 4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를 할 건데, 한 시간에 한 8개 정도, 7개, 8개 하면 얼추 맞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하루 만에 하는 건데, 막 전체 내용을 막 꼼꼼히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틀만 한번 잡아보는 거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흐름이 이렇게 됐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없는 것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좀 짧게 치고 넘어가겠지. 그래서 일단 45개 요거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시간은 강의 계획서에는 5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웬만하면 5시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고 재작년 그전년도 했을 때 보니까 한 5시면 끝나더라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제가 나이 먹으면서 말이 많아져가지고 또 할지 모르겠는데 그뭐 해봐야지 이게 예측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이거를 막 각 잡고 딱 준비해가지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서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뭐 하지 머리고 온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이 있어요. 이거 얼빵거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편하게, 그죠? 좀 빨리 끝날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중간중간 제가 얼빵거리고 있으면 그냥 너그러이 나이 먹어서 뇌가 퇴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나온 주제는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근로자, 사용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기법도 그렇고 노조법도 그렇고 근로자하고 사용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가 나오는데요. 노조법 2조 1항 1호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근기법에 의한 보호주체로서의 근로자가 있다면 근기법의 준수 의무자로서 뭐 수규자라고도 하고요.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에 나옵니다. 얘는 아시는 것처럼 2조 1항 2호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근로자는 누구냐? 뭐 얘를 왜 판단하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근기법에 의한 보호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근기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거고, 고평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고평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거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노조법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호 범위를 잡아놓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기법 2조 1항 1호의 내용이 비교적 선명하게 돼 있고 그 규정 가지고서 근로자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해석논리 개입될 여지는 아예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고용관계가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법 규정 자체를 놓고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 실제 그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규정도 일반성, 추상성을 띠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 수단논리 있지 않습니까? 수단논리. 예를 들어서 근기법에는 근로자의 개념도 있지만 임금의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규정을 놓고 보면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가 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임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수단논리에 빠지는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론을 통해서 이런 식의 수단논리를 일부에 뚫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판례를 통해서 여기서 종속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되죠. 우리 근기법 어디에도 노조법도 마찬가지죠. 종속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법 문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석상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라는 자체가 노동관계 자체가 종속관계를 규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속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각 법의 입법 목적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종속성의 범주는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종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적 종속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에게 필요한 종속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사용 종속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그거죠. 거기서 종속이라는 거는 경제적, 조직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근로자가 특정한 사람이 노무 제공자가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가 되고 그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면 그거는 임금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고 이 계약관계는 바로 근기법상 근로계약이 되고 그래서 이 종속성, 종속관계라는 이 기본 요건, 해석상 도출된 요건 이걸 대입해야지만 그 모든 관계가 다 뚫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종속성이라는 게 필요함. 직업에 준용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종속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관계를 쭉 나열하면서 상기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바, 뭐 원고는 근기법상 근로자임. 이런 식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오다가 법원이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의 기준을 제시했던 게 94년도였고 그게 IMF 이후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한번 수정됐던 게 2006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2006년도 판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이라는 게 판단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뇌치상 씨의 슬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6년 판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시되는 판단 요소를 모두 동등한 시기에 놓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2006년 판례의 특징은 그거를 각 요소가 똑같지 않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이 있음. 이거를 형식 징표와 실질 징표, 다른 말로 주된 징표와 부수적 징표로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는 형식적 징표와 실질적 징표의 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주된 요소, 부수적 요소 그 말이에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포맷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후에 최근 판례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판례 경향성. 예를 들어서
뭐 취업 규칙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본발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기구의 소유 여부만 가지고서 개인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는 판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신 판례 그 이후의 흐름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94년 판례와 2006년 판례의 차이점들을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안을 포섭함에 있어서 94년 판례와 2006년 판례의 차이점들이 사실 의미를 가지지 않죠. 어차피 우리 이걸 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설이라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케이스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쓴다 그래가지고 막 대단히 가점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 같은 거 고려하셔가지고 안 써도 문제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보통 수험 교과서에서 잘 안 쓰는 건데 저도 각주를 많이 채용해놨죠. 이런 것들을 따라 몫을 잡아가지고 그 후속 판결의 경향성, 뭐 흐름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제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정수기 기사, 뭐 최근 판례가 있거든요. 정수기 기사가 나오면서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그럼 그냥 이거 가지고서 이걸로만 풀면 되겠죠. 근데 딱 봤을 때 뭔가 특정한 집단, 추가 판례가 제시되어 있는 특정한 집단을 가지고 냈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첫 번째로 임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임원도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임원의 판단 기준은 플로가 따로 타는 게 아니라 내치상시 플로 그대로 타는 거예요. 다만 임원인 경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상기한 바와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얘네들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이에요. 위임 계약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실질이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으로서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일종의 참작사항에 불과하다. 그게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확률상 등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확률상 비등기 이사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가능성이 크긴 클 거예요. 상대적으로 크긴 클 거예요. 임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본질적인 기준은 아닌 거죠. 일종의 참작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다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좀 암기가 필요한 거는 소서장 쪽이었죠. 왜냐면은 얘네들한테는 내치상 시의 슬픈 이야기에 더해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판단 요소가 같이 제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강독감 모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다 보니까 그건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 그 외에 이제 교과서에는 특고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고 자체는 뭐 다른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뭐 소위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라는 사람이 나왔다.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그럼 그냥 내치상으로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건 판례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이 기준에 의했을 때 이 특고들은 그 안에 포섭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이분들도 근기법상 보호를 일부라고 할지라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매우 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생기는 건데, 지금처럼 우리가 근로자 개념을 일원화시키고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독일처럼 일반 근로자가 있고 간주 근로자가 있고 유사 근로자가 있고 이런 개념이 도입된 나라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도입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주 근로자 그러면은 근로자가 아니긴 한데 근로자랑 별반 다르지 않으니 그냥 간주해버리자. 유사 근로자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일부는 적용시켜주자. 뭐 예를 들어서 해고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주자. 그게 유사 근로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적으로도 2000년대 후반에 간주 근로자, 유사 근로자 개념을 아예 근기법 입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았죠.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들어왔던 게 그 당시 다 아시는 것처럼 산재법에 이제 가입 대상으로 특고를 집어넣어버렸죠. 판재법 125조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입법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O 아니면 X란 말이에요. 모두 보호받거나 아무도 보호를 못 받거나 오래와 날씨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비판이 있는 거지. 사실 어쨌든 간에 현행법 하에서 법체계 하에서 특고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특고스러운 사람 나왔다. 뭐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에 근기법상 근로자를 물어보거나 학습지 교사를 물어보거나 보통 우리가 노조법 예상하는데 근기법을 물어봤다면 그냥 내치상으로 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짜는 게 그래가지고 로마자 2번 묶어서 로마자 3번, 혹시 얘네 물어보면 로마자 4번 뭐 이런 건데 뭐 꼭 그래야 되는가? 뭐 그럼 또 아니지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 규정하고 판례 기본 입장 해가지고 요거 묶어서 로마자 2번, 구체적 기준 묶어서 로마자 3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정답이 어딨어? 하게 다르지. 자, 그다음에 근기법상 사용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기법상 사용자를 보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 범위를 누구에게까지 물을 것이냐, 그거를 우리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조 1항 2호를 보시게 되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용자인 사업주 외에도 사업의 경영 담당자나 행동하는 자, 행위하는 자까지
상대방까지 넓혀놓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인 사업주 외에 이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심지어 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행위자들에게 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는가? 왜 이렇게 넓혀놓고 있는가? 입법자들은 우리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근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상대방의 사용자 외에도 좀 추가적인 이제 의무 준수자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법자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업주하고 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담당자라든가 행위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뭐 얘기하는 거고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이게 논란되진 않지.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같은 거. 노조법상 사용자 판례긴 한데 이제 특정 지청에 있는 지청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니 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지청이냐 국가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섭은 지청장이 나오는 거냐 뭐 장관이 나오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사업주 자체가 논란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면 법인 그 자체, 개인기업이면 그 기업의 경영주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더라.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표자 사업주로 개인 기업이라고 치고 사업주로 돼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B라면 B가 책임지는 거지.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병원도 그렇고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이제 노무사 사무실도 그런 경우도 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사무장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 법인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은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 막 실제로는 자기가 고용한 의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의사 명의로 병원 차려가지고 돈을 지가 먹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죠. 로펌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노무법인도 좀 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아무튼 간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근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무장 법인의 입법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오너가 사무장이면 근기법적 책임도 사무장이 지는 거다. 이런 판례도 최근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실질을 봐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경영 담당자랑 행위하는 자를 뭘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죠. 개념을 가지고 얘가 뭔지를 판단해 줘야 되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일단 판례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영 담당자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기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그래가지고 실제 제도상으로 법규상으로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을 행사했을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의료원장 케이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종의 사례로서 의료원장 케이스. 그래가지고 확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굉장히 불이타에 가까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낸다면, 왜냐면 묵시적 계약법문에는 최근에 나왔으니까 만약에 또 나온다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기업 두 개를 놓고서 이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회사야 라고 물어보는 건지 이게 묵시적 계약법문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거는 책임을 저기도 물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걸 보는 건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위하는 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업주로부터 노무관리 등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가. 그래서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에서 우리가 주되게 논의하는 건 29의 기출이지 않습니까? 주되게 논의하는 건 근로계약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의의 방향성을 두 개로 잡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예로 돼 있지만 실제로 예인 경우에 책임을 누구에게 물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고 두 번째로 형식적으로는 예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로 돼 있을 경우에 얘한테 책임을 물리는 게 맞긴 맞는데 실제로 상대방의 예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결국은 비슷해요. 약간 길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이제 한쪽으로 모이는 거는 그래서 얘가 책임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묵시적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이라고도 하고요.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용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주로 얘를 예상해 왔으니 지금은 좀 애매한 게 얘가 최근 기출돼버려서 애매하긴 한 건데 전통적으로는 얘를 주로 예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묶어가지고 로마자 2번 쓱 치고 특히 얘네들 얘를 물어볼 때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가지고 사업조 중심으로 툭 친 다음에 연결 잡아가지고 묵시적 계약법문이 판례 짠 넣어가지고 이걸로 사안 적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노멀한 그동안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나온다면 얘를 또 물을 수 있긴 있어요. 물을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보이긴 해요. 나온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일단 묵시적 계약법문이 가지고 문제 풀이하는 사람들 일단 아웃 되겠지.
그죠? 쳐내고 조직 내에 있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물어보게 되면 법규정의 로마자 2번, 경담자에 대한 판례 세부 입장 로마자 3번 이리고 사안지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확정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근기법의 적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 보는 게 근로자와 사용자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근기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것인데, 근기법을 얘는